혹시 통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텅텅 비어버린 내 불쌍한 통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총 급여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250만 원뿐이었던 그 순간 말이죠.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 모든 공제 항목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금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정부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과 소방서, 이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세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우선 소득세가 있죠. 이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구매할 때마다 내는 소비세도 있고 투자로 수익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정부는 정말 모든 곳에서 세금을 걷어가네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 성격의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 저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가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저축하세요 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이 돈이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세금 신고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미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학생에게 맞춰봐 라고 하는 것과 같죠. 만약 계산을 틀리면 벌금이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회사원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분기별로 예상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글쎄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죠. 세무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높은 세율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교육, 의료,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대학 교육비가 무료이고 의료비 부담도 적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거대한 금고로 생각합니다. 내가 맡긴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하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 중 일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줍니다. 이것을 부분지급 준비 제도라고 하는데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와서 돈을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의 10%만 보관한다면 당신이 예금한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금고에 있고 나머지 900만 원은 누군가의 주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로 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너도 나도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줄도산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죠. 워싱턴 뮤추얼이나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금자에게는 낮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죠. 당신은 돈의 공급자이고 대출받는 사람은 수요자입니다. 은행은 이 둘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예금자에게는 연 0.5%의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연 4.5%의 이자를 받는다면 그 4%의 차이가 은행의 마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카드나 계좌이체가 훨씬 편리하죠.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보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경우 개인당 1억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해줍니다. 즉 은행이 망해도 그 한도 내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자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발생하는 비용 또는 수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을 빌렸으면 월세를 내는 것처럼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리와 복리죠.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죠. 1,000만 원을 연 10%의 달리로 빌렸다면 매년 100만 원씩 이자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복리는 다릅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어요. 마치 이자가 새끼를 낳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 2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데 상환을 미뤘다고 가정해보세요. 처음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12만 원짜리 옷 한 벌이 몇 년 후에는 50만 원의 부채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최소 결제 금액만 내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투자에서는 복리가 당신의 편이 됩니다. 연 7%의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처음에는 천천히 늘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되고 어느 날 깨어나 보니 상당한 자산이 쌓여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자를 지불하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이자를 받는 입장이라면 오래 두고 키우세요. 이자는 당신의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과자 한 봉지를 사는데 예전보다 30% 비싸진 가격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내용물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현실입니다. 슈링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가격은 오르고 양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의미해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5,000원은 여전히 5,000원이지만 그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마치 화폐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1970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7,000원을 넘게 내야 살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발생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500만 원짜리 TV를 2,000명이 원하는데 재고는 1,000대뿐이라면 판매자는 가격을 8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현금을 살포한 것도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어요. 공급망 문제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운송비가 증가하면 그 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죠. 코로나19 팬데믹 때 경험했듯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은 모든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고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지면서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어요. 심리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리 사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실제로 수요를 증가시켜서 물가 상승을 현실화시키죠.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셈입니다. 화장지 대란이나 휘발유 사재기 같은 현상들이 바로 이런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건전한 경제의 신호입니다. 연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됩니다. 저축의 가치는 떨어지고 고정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죠. 1970년대 미국이나 1980년대 브라질처럼 연 2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증가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가 감소하고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가 최소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고 주식시장은 매일 하락만 반복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1997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경기 침체 때는 모든 것이 위축됩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사람들은 필수품이 아닌 것들은 구매를 미룹니다. 새 차를 사려던 계획도 해외여행 계획도 모두 보류되죠. 경제 전체가 움츠러드는 겁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도 감소합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외부 충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단순히 경제순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경제는 호황, 정점, 침체,
회복의 사이클을 반복하거든요. 이를 경기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경제를 파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호황기에는 모든 사람이 춤추고 술이 흘러넘치죠. 하지만 파티는 영원히 계속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조명이 켜지고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파티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습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나 2000년대 중반 부동산 버블이 바로 그런 파티였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경제는 다시 회복됩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시작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재개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경기 침체는 결국 끝났고 경제는 더 강하게 회복되었어요. 신용점수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 자리 숫자가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심지어 새 휴대폰을 할부로 살 때도 신용점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기도 해요. 신용점수는 부의 척도가 아닙니다. 신뢰의 척도예요. 대출 기관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될까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점수는 0점에서 1000점 사이의 범위를 가집니다. 대략 600점 미만이면 위험신호고 750점 이상이면 우수한 신용도를 의미해요. 900점이 넘으면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여러 요소로 계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 이력입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았는지가 전체 점수의 35%를 차지해요. 신용 이용률도 중요합니다. 신용 한도 대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가 30%를 차지하죠. 신용 한도가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용률이 90%가 되어서 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용 이력의 길이도 고려됩니다. 오래된 계좌일수록 유리해요. 신용의 다양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카드만 있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신용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최근의 신용 조회도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곳에서 신용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돈이 급한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대금을 제때 상환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용 한도의 30% 이하로 유지하세요. 오래된 신용카드 계좌는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이력이 길수록 유리하거든요. 가끔씩 신용보고서를 확인해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흥미로운 점은 부채가 전혀 없어도 신용점수가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 이력이 없으면 평가할 데이터가 없어서 점수가 낮게 나와요. 게임의 규칙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규칙을 이해하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이에요. 원시시대에는 물물 교환을 했지만 이게 너무 불편해서 화폐라는 중간 매개체를 만들어낸 거죠. 달러 지폐와 비트코인,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달러 지폐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나뭇가지는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달러 지폐도 결국은 종이와 잉크의 조합일 뿐이거든요. 화폐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며 사람들이 그 화폐를 신뢰해야 해요. 만약 정부관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너무 적게 공급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도 휴지 조각이 되죠. 화폐는 결국 공유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죠. 반대로 비트코인처럼 새로운 형태의 화폐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실제 가치를 갖게 됩니다.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돈을 그냥 저축만 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떨어져요. 하지만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대신 돈을 더 많은 돈으로 바꾸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물론 위험이 따르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도둑이 당신의 저축을 훔쳐가고 있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 일부를 사는 것이에요.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삼성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주식을 20년 전에 샀다면 지금쯤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낮아요. 펀드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 고르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부동산은 임대 수익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최근에는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신탁을 통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투자의 성공 비결은 운이 아닙니다. 일찍 시작하고 분산 투자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예요. 워런 버핏도 대부분의 부를 60세 이후에 축적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식시장이 50% 이상 폭락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가치에 대한 이해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길에서 주운 돌멩이와 같은 크기의 금덩어리를 비교해보세요. 물리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일까요? 희소성 때문이에요. 금은 드물고 돌은 흔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금이 돌보다 본질적으로 더 유용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인간이 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을 뿐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금덩어리보다 물 한 병이 더 소중할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가치를 제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했듯이 말이죠. 그 결과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어요. 의사와 변호사가 높은 수입을 올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크고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 기꺼이 높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구하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니까요. 브랜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르메스나 샤넬 핸드백이 일반 핸드백보다 100배 비싼 이유는 실용성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자존감 같은 심리적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 가치가 아니더라도 인식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코카콜라는 설탕물이지만 브랜딩을 통해 행복과 청춘이라는 가치를 부여했어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으로 공평합니다. 빌 게이츠도 당신도 저도 모두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돈과 직접 교환합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치 급여를 받는 식이죠. 하지만 최고 소득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수백만 달러의 가치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CEO나 유명 연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술, 영향력, 효율성의 차이예요.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것이죠. 의사는 환자 한 명을 치료하지만 의료기기를 발명한 사람은 수천 명의 환자를 동시에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분야는 투자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시간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어요. 운도 아니고 높은 수입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작동하거든요. 부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쌓입니다. 투자한 돈은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불어나죠. 그래서 평범한 급여를 받는 사람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투자하면 은퇴할 때 상당한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매월 $500씩 30년간 투자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스템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현명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 복리의 마법이 그 돈을 큰 자산으로 만들어줍니다. 20대에 시작한 사람과 40대에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클 거예요. 결국 개인 재정 관리의 핵심은 이 모든 개념들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고 은행과 이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경제 현상이지만 이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고 화폐의 본질을 이해하며 현명한 투자를 통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